안녕하세요. 타이거 ETF입니다. 한파 경보에 눈까지 내리면서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 채널 보시면서 든든하게 내년도 전략을 저희와 함께 미리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를 쭉 돌아보고 복귀해보고 2023년을 준비하는 시점 어떤 전략으로 어떤 상품을 지켜봐야 할지 누구보다 야무지게 소개해 주실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너무 색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느낌으로 인사하는 기분입니다. 많은 채널 분들께서는 저희 또 초면일 텐데 저희가 오늘 또 아주 좋은 컨텐츠로 전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전략에 앞서서 일단 올해를 좀 복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하면 ETF 쪽으로 많이 좀 몰리기 때문에 ETF 시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진짜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매니저님? 올해는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의 주인공은 저는 시기마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금융 주식에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정부, 기업, 그다음 중앙은행이 롤 플레이를 제 메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주인공이 달랐고 2021년도도 주인공이 달랐고 올해도 달랐고 내년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에 따라서 시장이 변한다. 그다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자산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정책들을 펼쳤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한 해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블랙스완에 의한 상황이 펼쳐질 때 정부의 역할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게 2020년도였다면 2021년은 다들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했던 게 2020년, 2021년도에는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일 주요하게 봤어요. 그때 나타나는 특징은 IPO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주인공일 때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과 기업 이슈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올해는 다들 이제 예상하실 것 같아요. 네, 중앙은행이 완전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중앙은행 역할이 부각이 되고 긴축 혹은 확장 정책을 하는데 긴축 정책을 할 때 훨씬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나도 휘청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긴축 정책을 펼친다면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올해 정말 많이 느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별로 중앙은행의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달라지면 금리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딱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보통 중앙은행이 주인공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ETF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2021년과 202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유입된 ETF 탑10을 제가 올해와 작년을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작년은 확실히 채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올해는 보시면 10개 중에 한 5, 6개가 인컴이라던가 아니면 채권형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작년에 기업들이 주인공이었던 시기에는 이제 증시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조금 리스크 온 모드라고 하죠, 저희가. 그런 것들이 두드러졌다면 ETF 시장에서 올해 두드러진 특징은 채권이었고 리스크 오프 시그널. 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인컴형으로 각광을 받고 그래서 만기 채권 ETF 같은 것도 처음으로 출시가 되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긴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인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글로벌 경기 위축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걸 내년을 전망하기 전에 제가 미국 경제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큰 경제 주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제 주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위축 때문에 리스크 오프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던 올 한 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꼼꼼히 봐야 하는 게 지금 미국 현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이 이렇게 기침하면 전 세계가 콜록콜록하는 그런 현상들이 올해에도 많이들 겪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미국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올해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다들 너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놈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의 폭을 이렇게 단기간에 인상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까지 됐냐를 다시 복기를 해보시면 올해 3월에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근데 사실은 작년에 유동성 공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긴축을 할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다들. 네, 근데 예상치 못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막 이렇게 치솟은 거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치솟으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입 물가도 워낙 올라가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었죠.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을 제가 보시면은 지금 10% 내외거든요. 미국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중앙은행들은 굉장히 세게 긴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정말 많은 폭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느끼기 시작을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소비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막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IPO 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업을 진출할 겁니다라고 뉴스를 내보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니까 기업들이 힘들고 결국엔 크레딧 리스크가 논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들이 막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증시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경제가 흔들리니까 증시가 굉장히 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많이 반영이 돼서 지지부진하고 힘들었던 한 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랑 실질 소비를 보시면 이렇게 반대로 가죠. 그래서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실질 소비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있으니 이제 올해의 빅 키워드는 안호수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 같으세요? 올해요?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으로 맞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연준이 딱 두 개를 봐요.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봅니다. 근데 그 두 개만 딱 봐요. 나머지는 뭐 주식이 떨어지는 관심이 없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싶죠. 정말 온 세계가 우리를 포함해서 미국의 CPI 계속 체크하고 통화정책 체크하고 그랬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촬영일 기준으로 엊그제 나왔잖아요. 엊그제 나왔는데 7.2%를 나왔는데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피크아웃을 했나 보다라고 이제 안정감을 잊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2%인데 7%도 높은 수준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 물음표를 달아놓은 이유는 미국 고용이 그래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는 위험하지만 고용은 안정적이라서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버텨지면 본인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용이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긴축을 하는데 최근으로 업데이트 해보면 이 고용자 증감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파월이 미국 인구 증가세에 가장 적합한 고용 증가율은 월간 10만 명이다. 근데 그걸 지금 훌쩍 뛰어넘고 있거든요. 지금 한 20만 명 내외로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금리를 이제 만질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FOMC 직전에 촬영을 해요. 그래서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12월에 50bp를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점도표를 보셔야 됩니다. 내년 말까지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을 보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내년에도 고금리 환경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도 올해보단 내년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는 금리를 정말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올렸던 해였고 네. 그리고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금리를 엄청 빠른 속도로 올리지는 않을 거니 네. 고용도 살짝 수축이 되고 있고 실제 소비도 안 좋고 지금 소비자 심리 보시면은 그냥 이건 거의 그냥 침체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이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다. 고용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부각됐던 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답을 쭉 주셨어요. 결국 내년을 좀 보자면 진짜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주가 자체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이 낮아져 있어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서는 조금씩 잘 고르면 나아질 수는 있다. 이런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내년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2023년은 그러면 어떻다? 네네. 이거 답 가능한가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유난히 내년을 볼 때 생각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전략은 심플합니다. 바벨 전략을 가져가면 되는데 바벨 전략.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가 앞에서 매년 이제 주인공이 바뀐다. 네. 우리는 그 주인공이 바뀔 거를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내년의 주인공은 어떻게 바뀔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상반기까지는 중앙은행이 주인공일 것 같아요. 네,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연준의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앙은행의 한마디 한마디에 출렁거리는 민감도는 있겠지만 올해만큼 민감하진 않을 거예요. 내년은 그렇게까지 민감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 주인공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텐데 그게 누가 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정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기로 돌아서고 리세션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고용이 내년 이제 중반기 뭐 상반기 지날 때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혜를 줄 수 있는 산업들을 선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 정책을 내지 않을까. 이미 그러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이미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들도 있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주인공이 바뀌는 거고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을 투자 전략을 준비하신다면 바벨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바벨 전략 근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거 맞나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이렇게 바벨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제 네. 무거운 추 하나, 무거운 추 하나인데 굉장히 극단에 있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토끼를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네, 거네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지금은 안정성을 좀 많이 걸어 놓으시고 안정성과 인컴형을 많이 추를 걸어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정부가 곧 주인공이 된다고 하니까 정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성장 산업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 추에 막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얘가 리스크가 높고 얘가 리스크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네, 이게 한 방향으로 쭉 갈 거야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바벨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략에서 어떤 상품을 봐야 돼요? 그걸 제가 딱 하나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 타이거 테슬라 채권호난 FN ETF라고 이름에서 딱 느낌 와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단일 종목 ETF면서도 국채를 가지고 있는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채권 혼합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도 100% 투자 가능하시다는 점 아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이름에서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바벨 전략, 양쪽 사이드에서 서로의 균형점을 맞아가는 전략이라는 게 이 테슬라 채권 혼합에서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품을 지금 내년에 유심히 봐야 하는 그런 타이밍적인 투자 포인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테슬라를 또 단일 종목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기 봐야 한다. 어떤 포인트인가요?
전기차 산업이 충분히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약간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산업을 밀어주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이제 정부의 입장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네. 소비가 위축이 되면 자동차가 위축이 정말 많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비에서. 중고차도 덜 사고요. 네, 신차도 맞아요. 덜 뽑고, 뽑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복스바겐, BMW 이런 그 전통 차체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경기가 꺾이니까. 근데 복스바겐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년에 소비가 안 좋을 거니까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전기차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통적인 차체를 많이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지만 전기차만 팔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솔리드한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국가별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랐는데 테슬라가 미국 기업인데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10%가 지금 안 된 네, 거죠.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성장률이 미국에서 되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IRA로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그만하자라는 국가도 있고 더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별 전기차 침투율만 보더라도 중국, 유럽이 압도적인데 라는 것에 더 넘어서 잠재적인 미국의 성장을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2023년) 키워드는 이제 점점 정부로 향할 거고 그런 투자 포인트 안에서도 정부 정책의 포인트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테슬라 채권 혼합 ETF가 왜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테슬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일 종목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많은 미국 주식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 안에서도 테슬라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테슬라라는 회사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둘 다 잡은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즉슨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 중에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둘 다 잘하고 있는 회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거. 카메이커나 전기 제품 만드는 네. 소프트웨어는 뭐 빅테크 같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하드웨어는 핸드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iOS인 거죠. 애플로 플랫폼. 치면. 네, 플랫폼.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둘 다. 시가총액 1등이 애플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회사들 생각을 해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하드웨어를 그렇게 잘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미국 테크 기업들 중에서 둘 다 잘 하고 있는 회사는 애플이랑 테슬라지 않나. 겉에도 단단하게 내부도 왠지 네, 단단하게 맞아요. 만들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그려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전문가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장기 성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되게 잘하고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숫자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잘하고 있냐 볼까요? 테슬라 판매 추이 전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테슬라는 올 한 해 150만 대 판매 달성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가량 늘어난 숫자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좀 놀랬던 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3.4%만 전기차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53%가 다 테슬라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3.39 안에서 53.2가 네. 와 대단하네요. 보여드린 이 그림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숫자고 네, 정말 순수 전기차라고 하면 더 올라갑니다. 60%로. 지금 워낙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다양한 회사들의 하이브리드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 순수한 전기차는 막 많이 생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이 테슬라는 생각해보니까 광고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테슬라 광고 보셨어요? 없네요. 없죠, 그쵸? 생각해보니까 없죠.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 테슬라라는 이름을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고 모델 종류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나도 안 하는데 이렇게 유명하고 차가 너무 잘 팔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정말 길거리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충분히 또 신뢰가 가는 포인트죠.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텐데 그 중심에 있는 테슬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델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장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셔서요. 진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게 딱 걸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주행 데이터 확보량이 압도적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뭘 돌리죠. 네. 이 AI가 기반되는 게 그 데이터 양인 거잖아요. 데이터 양이 많아야 확실히 AI가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결정과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주행 데이터 확보량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길거리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테슬라가. 그게 다 테슬라의 데이터인 거예요. 사진을 다 찍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다른 회사의 차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미 다 퍼뜨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모인 데이터가 테슬라한테 더 많이 모이고 주행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들은 되게 제한된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데 테슬라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하는 자율주행이라면 테슬라가 좀 많이 앞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들 자신감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를 캐시플로우를 못 만들면 또 기업 입장에선 분명 의미는 있지만 돈을 벌면 좋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가 이거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FSD라고 Full Service Driving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15,0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래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서비스를. 그리고 매달 월 25만 원은 구독료를 떠냅니다. 근데 이거 비싸서 안 할 것 같죠? 테슬라 있으면 다 하게 됩니다. 저도 없는데. 이 서비스가 너무 편하고. 네, 편하고 사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면 테슬라 자체를 자율주행으로 하는 게 그렇게까지 많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애플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업데이트 하잖아요. iOS 업데이트 해주십시오. 뭐 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레벨업되는 맞아요. 비슷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팔리면 얘들은 이 돈도 같이 버는 거죠. 네. 캐시플로우. 네, 캐시플로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을 쓰면 iOS가 무조건 딸려오는데 거기를 쓰므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 돈 내고 또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 뭐 아이클라우드 쓰면서 돈도 내고 뭐 이런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게 타고 다니는데 그 만족에 또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그만큼 오차를 줄이고 있느냐 아닌가요?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 법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을 아무리 다 한다고 해도 테슬라에서도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데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산업 평균적으로 나는 사고 확률보다는 테슬라를 FSD 오토파일럿을 하는 게 훨씬 더 줄어들어요.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제로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거 대비해가지고는 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1년 사고 발생 확률이 12.8%인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썼을 경우 이건 테슬라의 의견입니다. 네, 1.5%로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오토파일럿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10월부터. 그래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흔들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오토파일럿에 조사를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율을 달성은 어렵겠지만 줄이는 것에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네, 그럼요. 근데 가장 선두에 앞서 있는 거는 뭐 당연한 팩트인 거고 그리고 이게
너도 나도 자율주행 한다 하니까 막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면 네. 폭스바겐이 원래 포드랑 알고 AI 투자를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들겠다 얘기한 적 있었어요. 네, 근데 네. 포기했어요. 우리 못하겠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개발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여기에서 제가 뽑을 수 있는 팩트는 네. 자율주행도 과점화가 되겠구나. 그래서 막 only one인 건 좀 아닐 것 같지만 결국엔 독과지방제로 자율주행 기술도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AI 학습을 위한 도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만들어가지고 네. 더 잘할 거다 이런 것도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년 1분기에 바로 실행한다. 설치 및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요. 별거 아닌 소문에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사실 장기적인 성장성이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내년에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네. 이번 이 테슬라 채권 혼합 FN ETF에 왜 테슬라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변을 맞아요. 쭉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이제 채권 혼합형 ETF다라고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산을 혼합해서 딱 하나의 상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ETF의 강점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최근에 특히 올해는 이 채권 혼합형 ETF가 굉장히 큰 인기를 받았었는데, 보통은 이제 채권 비중이 한 70%,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주식 비중이 40% 아니면 혹은 이제 대체로는 30%인 네, 거죠. 보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채권, 정말 극단의 추 같은 느낌이잖아요. 너무 신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테슬라가 성장성의 대표 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장성의 대표 주자가 되는 순간 변동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바벨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이 상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보시면은 테슬라 채권 혼합 기초 지수를 보시면 고점 대비 낙폭 추이는 확실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변동성을 채권이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주황색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시장 대비 낙폭이 깊지 않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내년이 완전 막 엄청 시장이 좋을 것 안정적이다?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가야 돼,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을 가지고 가야 되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혼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퇴직연금에서 제가 활용을 해보세요라고 앞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진짜 메리트네요. 이 퇴직연금 자산 구분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되는데, 이 상품은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에서 채권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채권 혼합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이 종목만 100% 담고 계셔도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한 종목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단일 종목 투자 안 네, 되는 단일 종목 투자가 안 되니까. 근데 나는 테슬라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품으로 퇴직연금에 많이 담으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꼭 연말이 될수록, 연초가 될수록 연금계좌 내가 뭘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 연초 연금계좌 리밸런싱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을 앞둔 시점에서 내년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좀 막연하게 고민하신 분들도, 그리고 장기 자금 굴리실 때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 연금 계좌에서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도 오늘 답을 드린 것 같아요. 내년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바벨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도 현명하게 좀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성장성, 그리고 채권이 갖고 있는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테슬라 채권 혼합 FN ETF 공부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타이거 ETF 상품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증은 댓글로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